어? 이 아저씨 인형 만드는 사람이다. 8살 소년의 순수한 목소리가 조용한 납골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서연이 꼭 쥐고 있던 국화 꽃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눈동자가 굳어지고 심장은 멈추는 듯했죠. 사진 속 그 사람은 5년 전 사고로 사망한 서연의 남편이었어요. 5년 만에 찾은 납골당에서 우연히 만난 이 어린 소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진짜로 남편이 살아있는 걸까요?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5년간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흔들린다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길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빛이 쏟아지는 호텔 연회장 무대 위에서 강서윤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올해의 경영인 상 공간 인테리어 대표 강서윤 씨.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묘하게도 그 소리는 마치 수족관 속에서 듣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일어서서 사진을 찍어댔지만 서윤의 얼굴에는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만이 걸려 있었죠. 38. 국내 1위 인테리어 기업의 대표. 5년 만에 빚더미에서 시작해 이 자리까지 올라온 성공한 여성 기업인.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5년 만에 이렇게 일어서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남편분이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남편.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서윤의 미소는 조금씩 굳어졌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완벽한 화장, 맞춤 제작한 검은색 드레스, 단정하게 올린 머리.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으니까요. 시상식이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윤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마치 실 끊어진 인형처럼 주저앉았습니다.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죠. 거실엔 불을 켜지 않았어요. 35평 펜트하우스는 텅 비어 있었고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 야경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공. 했네. 서윤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에는 기쁨이 아니라 공허함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안에는 생수병, 몇 개와 며칠 전에 사놓고 먹지 못한 김밥 한 줄이 전부였어요. 편의점 컵라면을 꺼내 물을 부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삐삐삐. 기계음이 텅 빈 집안을 울렸죠. 서윤은 식탁에 앉아 라면을 후루룩 먹으면서도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기름칠이 안 된 기계처럼 그녀는 단지 생존을 위해 음식을 입에 넣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라면 국물을 다 비운 뒤 서윤은 침실로 걸어갔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자 수면제 통이 굴러다녔습니다. 빈 통이 2개, 반쯤 찬 통이 3개. 오늘은 2알? 서윤은 알약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침대에 누웠지만 천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한참 동안 감기지 않았어요. 5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침대 오른쪽 절반은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누워있던 자리. 당신이 봤을까? 서윤은 어둠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 봤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죠. 5년 전 남편 이민주는 바닷가 절벽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요. 경찰은 낡은 지갑 하나와 찢어진 재킷 조각만을 찾아냈고 사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이 아닌 사망으로 처리된 것은 유서 때문이었어요. 서윤아, 미안해. 난 당신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이게 최선이야. 짧고 간결한 유서. 그 종이 한 장이 서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장례식은 쓸쓸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민준과 서윤 부부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기술 유출 누명까지 쓴 상태였으니까요. 그래도 보험금은 나오겠네요. 누군가 수군거렸던 그 말을 서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보험금 5천만 원. 그 돈으로 서윤은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작은 사무실을 얻어 다시 시작했죠. 민준이 남긴 디자인 스케치북. 그 안에 들어있던 아이디어들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울면서 이를 악물고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이제 그녀는 성공했습니다. 업계 1위, 펜트하우스, 외제차, 모든 것을 가진 여자.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걸. 수면제가 천천히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서윤의 의식은 조금씩 흐릿해졌죠.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민준의 얼굴이었어요. 나에게 성공은 행복의 반대말이네. 서윤은 잠들기 직전 작게 속삭였습니다. 행복의 반대편이야. 이튿날 아침 서윤은 휴대폰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그녀는 기계처럼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파운데이션을 펴발랐습니다. 다크서클을 가리고 창백한 입술에 립스틱을 칠하고 눈썹을 그렸죠. 10분 뒤 거울 속에는 완벽한 강서윤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네. 서윤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로 가는 길 운전대를 잡은 채 서윤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늘은 5월 15일입니다. 아침 날씨가 5월 15일. 그 날짜가 귓가에 스치는 순간 서윤의 손이 움찔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고 차가 멈췄습니다. 5월 15일. 민준의 기일이었어요. 정확히 5년 전 오늘 민준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윤은 핸들에서 손을 떼고 조수석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수첩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죠. 민준의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얼굴. 보고 싶어. 서윤은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어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뀐 것도 모르고 멍하니 있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서윤은 손을 들어 사과하고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서윤은 한동안 시동을 끄지 못했어요. 핸들을 꽉 쥔 채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납골당 가야 하는데 매년 이날이 되면 서윤은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민준의 유골은 없었지만 형식적으로나마 위패만이라도 모셔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왠지 가기가 싫었어요. 아니, 무서웠습니다. 민준을 마주하는 게 정확히 말하면 민준의 영정사진을 마주한 채 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죠. 미안해. 서윤은 사진을 다시 수첩에 끼워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원한 게 이게 아닐 텐데. 민준은 언제나 소박한 삶을 꿈꿨습니다. 작은 집에서 서윤과 단둘이 직접 집을 꾸미며 살고 싶다고 했었죠. 집 앞에 작은 마당 있는 데로 이사 가서 거기에 작업실 만들고 서윤이 너는 좋아하는 꽃 심고 나무 심고 민준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당신은 왜 떠나가야만 했을까? 서윤은 차에서 내리며 높이 솟은 회사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차가운 건물. 공간 인테리어. 그녀가 일궈낸 성공의 상징. 나한테는 감옥이야. 서윤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대표실로 올라갔어요. 비서 김 과장이 커피를 건네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응, 고마워.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았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일정을 점검했죠.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자꾸만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유서에 적혀 있던 그 한 줄. 왜 미안하다고 한 거야? 서윤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민준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에요. 혹시 그게 나 때문이었을까? 서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서 당신이 그런 선택을 한 걸까? 대답은 없었어요. 민준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오후 6시 서윤은 조용히 회사를 나섰습니다. 비서에게는 일찍 퇴근한다고만 말했어요. 차를 몰아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꽃집에 들러 하얀 국화 다발을 샀죠. 민준이 좋아하던 꽃이었어요. 하얀 꽃이 깨끗해 보여서 좋아. 민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서윤은 한참 동안 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민준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갈 수 있을까? 서윤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결국 차에서 내렸습니다. 국화 다발을 안고 천천히 납골당 건물로 걸어 들어갔죠. 복도는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민준의 위패가 모셔진 곳은 3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서윤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딸그랑.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서윤은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312호. 민준의 위패가 있는 곳. 문 앞에 섰을 때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손잡이를 잡았어요.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위패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민준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민준. 서윤은 무릎을 꿇고 앉아 국화 다발을 놓았습니다. 왔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만이야. 아니, 작년에도 왔으니까. 1년 만이네. 서윤은 민준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나 성공했어. 어제 상도 받았어. 올해의 경영인 상. 대단하지? 자랑하듯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있잖아.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당신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어? 서윤이 민준의 사진 앞에 앉아 오열하고 있을 때 갑자기 복도에서 경쾌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박, 타박, 타박. 어린아이의 발걸음이었어요. 서윤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게 보였죠. 누구지? 서윤은 조용히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복도를 내다보니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해진 바지, 큰 가방을 메고 있는 아이. 웬 어린아이가 혼자 여기 있지? 서윤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납골당에 혼자 오는 아이라니. 아이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더니 어느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서윤은 왠지 모르게 그 아이가 신경 쓰였어요.
부모님이 계실까?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다시 민준의 사진 앞으로 돌아가 앉았어요. 민준아.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했었지? 5년 전. 민준은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젊은 디자이너였고 서윤은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했어요. 서윤아, 내가 오늘 디자인 하나 팔았어.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던 날. 진짜? 얼마 받았어? 200만 원. 와, 대박. 둘은 껴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치킨을 사왔고 둘은 맥주를 마시며 미래를 꿈꿨어요. 나중에 우리 회사 차리자. 응. 당신은 인테리어하고 내가 디자인 해줄게. 대박 나면 집도 사고. 마당 있는 집. 그래, 마당 있는 집. 행복했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둘은 사무실을 얻어 회사를 차렸어요. 직원도 없이 둘이서만 운영하는 작은 회사였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민준의 디자인은 독특했고 서윤의 인테리어 디자인 능력도 뛰어났죠. 일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만 가면 대박이야.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민준의 표정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냥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아니, 그냥 예전이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날부터였습니다. 항상 인꼬 부부 같았던 둘이 자주 다투기 시작한 날이요. 어느 날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저녁에 집을 나갔습니다. 술이나 한 잔 마시고 들어오겠거니 기다리며 서윤은 잠들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 민주는 짧은 유서 한 장을 남기고 바닷가에서 발견됐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경찰은 절벽 아래에서 민준의 지갑과 찢어진 재킷 조각을 발견했어요. 사체는 찾지 못했지만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살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사망으로 처리됩니다. 그날 서윤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 친구들과 친척들이 왔지만 모두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죠. 그래도 보험금은 나오겠네요. 누군가 귓속말로 했던 그 말. 서윤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어요. 보험금 5천만 원. 민준의 목숨값. 서윤은 그 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었죠. 민준아, 나 일어설 거야. 서윤은 다짐했어요. 내가 더 미안해하지만 우리 꿈이었잖아. 악착같이 이겨내서 내가 증명해 보일게. 민준이 남긴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개의 디자인 아이디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서윤은 그 아이디어들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울면서 이를 악물고 첫 프로젝트를 따냈을 때 서윤은 민준의 사진 앞에서 울었어요. 해냈어, 민준아. 그렇게 1년이, 2년이,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서윤의 회사 공간 인테리어는 업계 1위가 됐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허무할까? 납골당 방 안에 앉아있던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의 사진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당신, 행복해? 서윤은 물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당신이 원한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사진 속 민준이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이 아저씨 인형 만드는 사람이네. 갑자기 복도에서 들려온 맑은 목소리에 서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는데 아까 봤던 그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들어와 액자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고 손에 들고 있던 국화꽃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하얀 꽃잎들이 차가운 대리석 위에 흩어지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죠. 아이는 손가락으로 민준의 영정 사진을 가리키며 천진난만한 얼굴로 되풀이했습니다. 이 아저씨요. 나무로 인형을 만들어요. 서유는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거예요. 무릎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면서 온몸이 앞으로 기울었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목소리는 겨우 나왔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아이는 자신이 메고 있던 낡은 가방을 열어 뭔가를 꺼내 서윤에게 보여줬습니다. 작은 나무 토끼 인형이었어요.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깎아낸 귀와 둥글게 조각된 눈, 매끈하게 사포질한 나무결까지 손때가 묻어있는 인형이었죠. 이거 옆집 아저씨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한테요.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서윤의 시야가 순간 흐려졌습니다. 그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어?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는데 입술이 바짝 말라버려서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대답했습니다. 키가 크고요. 머리카락이 까맣고 다리를 조금 절뚝거리세요. 근데 진짜 잘 만드세요. 그런데 아저씨가 여기 사진에 계시네요? 아저씨 알아요? 아이가 순진하게 물었을 때 서유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말라서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거든요. 남편이었어. 아니 남편이야. 근데 왜 따로 살아요? 여긴 죽은 사람 있는 곳 아니에요? 잠시만. 서유는 머리가 지끈거렸는지 눈을 찡그리며 힘겹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근데 아줌마 남편이 이 아저씨예요? 대박? 쌍둥이인가? 헤헤. 그 말이 귓가에 꽂히는 순간 서윤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어디 사는데? 서윤은 아이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서윤은 그걸 조절할 수조차 없었어요. 아야, 아줌마 아파요. 미안해. 서윤은 얼른 손을 놓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제발, 어디 사는지 말해줄래? 월곡동이요. 산이 달동네요. 제가 사는 곳이랑 바로 옆집인데. 월곡동. 서윤은 그 지명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주소 알아? 정확한 주소는 모르는데요. 버스 타고 종점까지 가서 산길로 한참 올라가면 나와요. 아이가 설명하는 동안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손가락을 움직였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월곡동, 달동네. 화면에 뜬 지도를 보면서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두렵고 환상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간절한 그 무엇. 너, 이름이 뭐니? 서윤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김우진이요. 우진아.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아저씨가 정말 여기 사진이랑 똑같아? 네, 완전 똑같아요. 처음에 이 사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옆집 아저씨잖아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쿵쾅, 쿵쾅, 쿵쾅. 귓가에서 심장 소리가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우진아, 지금 그 아저씨한테 가는 거니? 네. 오늘 할머니 기일이라 납골당 왔다가 이제 집 가는 길이에요. 아저씨가 저녁 해주실 거예요. 우진이 밝게 대답했을 때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도 될까? 네. 왜요? 그 아저씨를 꼭 만나야 해. 서윤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아줌마 왜 우세요? 아니야, 괜찮아. 서윤은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민준의 사진을 한 번 더 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얼굴. 기다려. 금방 갈게. 그녀는 작게 속삭이고 우진의 손을 잡고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발걸음은 빨랐고 우진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였어요. 아줌마, 천천히 가요. 미안해. 서윤은 속도를 줄였지만 마음은 이미 달동네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 문을 열자마자 서윤은 시동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면 돼? 월곡역 방향으로 가세요. 거기서 버스 타야 해요. 버스? 차로는 못 가? 차로는 못 가요. 길이 너무 좁아서 버스도 작은 것만 다녀요. 우진의 설명을 들으며 서윤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했고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서윤은 거의 무시할 뻔했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우진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조심하세요, 아줌마. 미안해.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진정해. 진정하라고.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으며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생각이 소용돌이쳤거든요. 정말 민준일까? 아니면 그냥 닮은 사람? 하지만 나무 인형을 만든다는 것, 다리를 절뚝거린다는 것. 우연치고는 너무 일치해. 10분 후 차는 월곡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버스 타면 돼요. 우진이 가리킨 곳에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서윤은 차를 급하게 주차하고 우진과 함께 정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걸려? 한 15분이요. 15분. 서윤은 시계를 봤어요. 초침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느리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서윤은 우진이 가방에서 꺼낸 나무 토끼 인형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인형이었지만 손끝으로 만져보니 나무결이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귀 끝부분과 눈 주변의 조각이 섬세했어요. 우진아, 이거 언제 만들어주신 거야? 디자인도 잘하셨고 손재주가 있으시네. 한 달 전이요. 제 생일 선물이었어요. 생일 선물.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도 그랬어요. 생일이면 항상 뭔가를 만들어서 선물했었죠. 서윤아, 생일 축하해. 이거 받아. 와, 뭐야? 강아지? 응. 내가 키우고 싶다고 했잖아. 강아지 액세서리로 대신하려고. 나중에 진짜 강아지도 키우자. 지금은 이걸로 참아줘. 서윤은 눈을 감았어요.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지금 민준이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떴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서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장례까지 치렀는데 유골함도 납골당해. 아닐 거야. 혼란스러웠습니다. 믿고 싶지만 믿기 힘들었고 믿으면 안 될 것 같았지만 믿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이윽고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낡은 마을버스였고 안에는 할머니 몇 분과 아저씨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서윤과 우진은 버스에 올라타 맨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웬 부자 아가씨가 이런 곳에 다 온다. 이쁘게 생겼네. 버스는 덜컹거리며 출발했고 좁은 산길을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낡은 집들이 보였습니다. 달동네. 서울 한복판에 남아있는 가난한 동네였고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었죠. 빨래줄에 걸린 옷들, 녹슨 철문, 비좁은 골목, 갈라진 시멘트 벽. 서윤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자신은 펜트하우스에서 화려한 회사에서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살았는데 이 아이는 여기서. 버스는 15분 동안 천천히 산을 올라갔습니다. 서윤에게는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우진은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가끔 서윤을 쳐다봤지만 서윤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내려요. 우진이 말했고 서윤은 우진을 따라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계단도 있었고 비탈길도 있었으며 집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이쪽이에요. 우진이 앞장서서 걸었고 서윤은 그 뒤를 따랐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으며 숨이 가빠졌어요. 만약 정말 민준이라면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왜 연락 안 했냐고 물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안아야 할까? 아니면 때려야 할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골목을 한참 올라가자 우진이 어느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낡은 철문이었고 문 옆에는 작은 작업실처럼 보이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톱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규칙적이고 익숙한 소리의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큰 키에 다부진 체격. 그가 옆으로 돌자 서윤의 발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뚜렷한 이목구비에 선해 보이는 인상, 그녀가 그렇게 평생 이상형이라며 사랑했던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줌마, 우진이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왜요? 안 가세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무서웠습니다. 만약 정말 민준이라면 왜 자신을 버리고 여기서 살았는지 알게 될 것 같았고, 만약 민준이 아니라면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우진아.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먼저 볼게. 너는 여기 있어. 네. 제발. 잠깐만 여기 있어줘. 서윤은 간절하게 부탁했고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작업실 쪽으로 다가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톱질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슉, 슉, 슉. 대패가 나무 위를 지나갈 때마다 얇은 나뭇결이 말려 떨어졌고 그 소리는 마치 숨소리처럼 규칙적이고 고요했습니다. 서윤은 문틈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민준. 서윤의 입에서 그 이름이 소리 없이 새어나왔습니다. 남자는 대패질을 멈추고 나무를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어요. 그러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몸을 돌렸어요. 서윤은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쿵쾅, 쿵쾅, 쿵쾅. 남자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절뚝, 절뚝, 절뚝. 왼쪽 다리를 살짝 끌듯이 걷는 소리. 하지만 다리는 왜 절뚝일까? 서윤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남자는 작업실 한쪽 선반에서
사포를 꺼내 다시 작업대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내밀어 그의 옆모습을 봤어요. 높은 코, 각진 턱선, 진한 눈썹. 민준이야. 서윤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겁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숨이 가빠졌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아줌마. 뒤에서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윤은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그 순간 서윤과 남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어요. 남자의 눈이 커졌고 얼굴이 창백해졌으며 손에 들고 있던 사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누구시죠?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민주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여기 온 겁니까? 여긴 제 작업실입니다. 서윤은 입술을 떨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당신, 민준이잖아. 나는 민준이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릴 뿐이었죠. 거짓말.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러는 거야? 우진이 놀라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저씨, 아줌마랑 아는 사이예요?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우진아, 너. 일단 안으로 들어가 있어. 네. 우진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작업실에는 서윤과 민준만이 남았어요. 서윤은 민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당신, 민준이 맞지? 민준은 고개를 돌렸어요. 여기는 어떻게 찾았지? 나는 사업에 관심 없어. 나는 죽은 사람이야. 뭐라고? 나는 죽은 사람이라고. 그냥 돌아가.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당신 지금 여기 살아서 서 있잖아. 서윤아. 아니, 이제 대표님이라 불러줘야 되니? 5년 동안 나 혼자 살았어. 매일 밤 당신 생각하며 울었어.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만하자고. 그게 다야? 응, 그게 다야. 민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서윤은 다가가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왜 연락 안 한 거야? 왜 여기서 혼자 살고 있는 거야? 민주는 서윤의 손을 뿌리쳤어요. 묻지 마. 제발. 싫어. 대답해줘. 서윤은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는 죽은 사람이어야 해. 무슨 소리야? 내가 죽어야 너가 살 수 있어.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뜻이야? 가줘. 제발 가줘. 민주는 작업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잖아. 성공했잖아. TV에서 봤어. 그냥 그렇게 살아. 안 가. 서윤은 소리쳤어요. 당신이 뭐라고 해도 안 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해줘. 민주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작업대 쪽으로 걸어갔죠. 서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 뭔가 말 못할 이유가 있어.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알아낼 거야. 반드시. 아저씨, 배고파요. 집안에서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민주는 한숨을 쉬며 작업실을 나섰습니다. 서윤도 그 뒤를 따라 좁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인 작은 공간이었고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으며 벽지는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안에 가득 찬 나무 인형들이었어요. 선반위, 창틀, 식탁 모서리, 심지어 냉장고 위까지 크고 작은 나무 인형들이 놓여 있었고 각각의 인형마다 정성스럽게 색을 칠하거나 광택을 낸 흔적이 보였습니다. 토끼, 곰, 새, 고양이, 강아지. 이거 다 당신이 만든 거야? 서유는 작은 새 인형을 집어들었어요. 섬세하게 깎아낸 날개와 부리, 발톱까지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지는 나뭇결이 따뜻했습니다. 응. 민주는 짧게 대답하고는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절뚝, 절뚝, 절뚝. 왼쪽 다리를 끌듯이 걷는 모습이 서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된 거예요? 아줌마 알아요? 응, 오래돼서 기억을 못했었네, 아저씨가. 민주는 미소 지으며 냉장고를 열었어요. 계란이랑 김치 있으니까 김치볶음밥 해줄까? 좋아요. 우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민준이 우진에게 밥을 해주는 모습, 우진이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 둘 사이에 자연스러운 대화, 마치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내가 할게. 서윤이 나섰을 때 민준은 놀란 듯 서윤을 바라봤어요. 괜찮아. 내가 할 거야. 당신 다리 불편하잖아. 앉아 있어. 그치, 우진아? 내 아줌마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서윤과 우진의 합세에 민준은 적잖아 당황했습니다. 그리곤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어요. 서윤은 냉장고에서 계란과 김치를 꺼내 프라이팬을 달궜습니다. 부엌은 좁았고 조리도구도 낡았지만 서윤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지글지글 김치가 볶아지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퍼졌고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우진아, 너 여기서 얼마나 살았어? 서윤이 밥을 볶으며 물었을 때 우진은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며 대답했어요. 1년 조금 넘었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있었는데 아저씨가 저를 돌봐주셨어요. 할머니가. 서윤은 프라이팬을 놓고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지금 혼자 사는 거야? 네. 근데 괜찮아요. 아저씨가 옆집에 계시니까요. 우진은 밝게 웃었어요. 서윤은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 다 됐어. 먹자. 서윤은 김치볶음밥을 새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았습니다. 우진은 숟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먹어. 체해. 민준이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을 때 서윤은 그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지만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은 너무나 부드러웠어요. 우진아, 학교는 다녀? 서윤이 물었을 때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처 초등학교 다녀요. 숙제는? 아저씨가 도와주세요. 근데 수학은 어려워요. 우진이 투덜거리자 민준이 웃었어요. 그래도 지난번보다 잘했잖아. 그건 아저씨가 설명 잘해주셔서요. 우진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민준은 여기서 이 좁고 낡은 방에서 혼자가 된 아이를 돌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밥을 해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인형을 만들어주면서 아저씨는 진짜 좋은 분이에요. 우진이 서윤을 보며 말했어요. 제가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 주시고 겨울에 추우면 이불도 덮어주시고 제 생일 때는 케이크도 사주셨어요. 케이크. 서윤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저씨 다리는 어떻게 다친 거예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우진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플 때 아저씨가 저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가셨대요. 그런데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지셨대요. 뭐?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치신 거예요. 그때부터 절뚝거리세요. 우진이 말했을 때 서윤은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병원은 갔어? 서윤이 물었을 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갔어. 왜? 그냥. 민준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병원을 안 간 거야? 신원 확인이 두려워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 밥을 다 먹은 후 우진은 하품을 했어요. 졸려요. 그럼 가서 자렴. 내일 학교 있잖아. 민준이 말했을 때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아줌마 안녕히 가세요. 응, 잘 자. 서윤은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우진이 옆집으로 가고 나자 방 안에는 서윤과 민준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서윤은 식탁을 치우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이, 좋은 아이네. 응, 당신이 잘 키웠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우진이가 혼자 잘 크고 있는 거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윤은 설거지를 하며 뒤돌아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해줘. 왜 나한테 연락 안 하고 여기서 혼자 살고 있어? 말했잖아. 나는 죽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 이유를 묻는 거야.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할 수 없어. 왜? 그냥 말할 수 없어. 민주는 일어서서 작업실로 가려고 했습니다. 서윤은 민준의 팔을 잡았어요. 기다려. 도망치지 마. 나는 도망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말해줘. 서윤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주는 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서윤아, 제발, 나를 잊어줘. 못 잊어. 절대 못 잊어.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살아있는 거 알았는데 어떻게 잊어? 민주는 한참 동안 서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이야기해 줄게. 정말? 응. 오늘은 너무 피곤해. 민주는 작업실로 걸어갔고 서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갈라진 금이 마치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죠. 펜트하우스였다면 질색했을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서윤의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어젯밤 민준이 작업실로 나가며 보였던 단호한 뒷모습 때문이었어요. 짹짹 창밖에서 참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5년 방음벽에 갇힌 펜트하우스에서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소리였어요. 서윤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스듬한 햇살 사이로 먼지들이 춤을 추고 있었죠. 어디선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물소리와 섞여 들려왔어요. 사람 사는 냄새. 서윤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요. 옷을 주섬주섬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작업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슉슉. 대패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 이미 일을 시작한 모양이었죠. 일찍 일어났네. 서윤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며 말을 걸었습니다. 민준은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여기저기 헝클어진 채였죠. 잠이 안 왔어. 민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어요. 나도 그랬어. 서윤은 작업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깎고 있던 건
작은 새 인형이었어요. 날개를 활짝 펼친 모습이었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려는 순간을 담은 것 같았습니다. 예쁘다. 서윤이 손을 뻗으려다 멈췄을 때 민주는 그 인형을 들어 창가로 갔어요.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나무결이 금빛으로 반짝였죠. 민준의 얼굴에도 그 빛이 반사되었어요. 5년 전 그가 웃으며 인형을 만들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직 다 안 됐어. 색칠도 해야 하고. 민주는 인형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중얼거렸어요. 완벽주의자 화가가 작품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줄 거야? 서윤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우진이. 학교에서 자랑할 거 가져오래. 우진이가 좋아하겠다. 서윤은 민준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5년 전보다 머리카락이 길어져서 귀를 덮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잔주름이 눈가에 자리 잡았죠. 손등에는 톱에 베인 자국들이 여러 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좋아 보였어요. 투박하고 거칠어졌지만 온기가 느껴졌으니까요. 민준아. 서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주는 인형을 작업대에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에는 두려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이야기해 주기로 했잖아.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업실 안에는 톱밥 냄새만 가득했죠. 서윤아. 민준이 입을 열었을 때 밖에서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학교 가야 해요. 민주는 안도하는 듯 한숨을 쉬며 작업실을 나갔어요. 서윤도 따라 나갔습니다. 우진은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머리는 삐죽삐죽 솟아 있었죠. 머리 좀 빗어. 민준이 웃으며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진은 싫다는 듯 몸을 비틀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이리 와. 민주는 우진을 안치고 빗으로 머리를 빗어줬어요.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줌마도 같이 가실 거예요? 우진이 서윤을 보며 물었어요. 응. 잠깐만 있을게. 좋아요. 그럼 아저씨랑 같이 밥 먹어요. 우진이 신나게 말했을 때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김치볶음밥이야. 그래도 맛있어요. 우진은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갔어요. 민준과 서윤은 그 뒤를 따라 골목을 걸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우진은 쉴 새 없이 떠들었어요. 오늘 체육 시간인데요. 피구할 거래요. 조심해. 공에 맞지 말고. 괜찮아요. 저 빠르거든요. 우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민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아이들이 몇 명 서 있었어요. 우진아. 한 남자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진은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어요. 안녕. 민주는 우진이 버스에 타는 걸 지켜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좋은 아빠 같아. 서윤이 말했을 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빠가 아니야. 그냥 옆집 아저씨일 뿐이야. 근데 아빠처럼 돌보잖아.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둘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민주는 다리를 절뚝거렸어요. 서윤은 그 옆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잡아. 괜찮아. 잡으라고. 서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5년 만에 잡아보는 아내의 손이었죠. 민주는 그 온기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해 민주는 부엌으로 갔어요. 뭐 먹을래? 아무거나.
서윤은 식탁에 앉으며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민준은 라면을 꺼내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계란 넣을래? 응. 짧은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라면이 끓는 동안 민준은 계란을 풀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달콤한 라면 냄새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서윤은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대학생 때가 생각났어요. 둘이 좁은 원룸에서 살 때 민준이 항상 라면을 끓여주곤 했었죠. 서윤아, 라면 먹고 힘내자. 또 라면이야? 미안. 다음 달에 월급 나오면 고기 사줄게. 민준은 항상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행복했어요. 가난해도 둘이 함께였으니까요. 다 됐어. 민준이 라면을 두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서윤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맛있다. 진심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먹었던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었어요. 민준도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말없이 먹었어요. 후루룩, 후루룩. 면을 먹는 소리만 작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서윤은 문득 민준의 손을 봤어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반창고가 3개나 붙어 있었죠. 손. 서윤이 말을 꺼냈을 때 민준은 손을 움츠렸습니다. 괜찮아. 원래 나무 깎으면 이래. 병원은 가봤어? 안 가도 돼. 금방 나아.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서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안 가는 거잖아요. 민준아. 응? 이제 그만 말해줘. 왜 이렇게 사는 건지. 민준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윤아. 응? 예전에 우리에게 기회를 줬던 외국 기업 기억나? 스티브 유. 그곳에서 나를 스카우트하려 했어. 내가 거절했지, 우리 회사를 위해. 그러자 그곳에선 우리와 협업 과정 중에 우리가 기술을 빼돌렸다고 누명을 씌우더라고. 민주는 한참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회사를 부셔버리겠다며 내 통장도 횡령한 것처럼 만들었어. 그리곤 내가 사라지면 너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어. 내가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면 그 증거도 없애주겠다고. 그래서 나는. 민준의 목소리가 끊겼고 어깨가 들썩거리며 울음을 참는 게 느껴졌어요.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 웃기네. 나는 위협이 되지 않고 민준 당신의 능력은 무서웠나 보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면서 아팠지만 그 아픔조차 지금 느끼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미친.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거짓 증거잖아. 증거가 너무 완벽했어.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눈은 충혈되어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눈물 자국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서버 기록부터 통장 거래 내역까지 심지어 내 서명까지 완벽하게 위조돼 있었어. 싸워봤자 질 게 뻔했어. 우린 이제 시작했었잖아. 그리고 나는 내가 감옥 가는 걸 볼 수 없었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았어.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을 꽉 안았어요. 민준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서윤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서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는데 좁은 방 안에는 흐느끼는 소리와 빗소리처럼 떨어지는 눈물 소리만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윤이 먼저 몸을 조금 떼어내며 민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증거가 어디 있어? 그 사람이 위조한 거? 없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 그럼 다른 증거는? 그 사람이 너를 협박했다는 증거라도?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있어. 녹음한 게 있어. 서윤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작업실 바닥 밑에 숨겨뒀어. USB에. 나무 판자 아래. 서윤은 벌떡 일어나 작업실로 달려갔어요. 민준도 비틀거리며 뒤따라왔습니다. 작업실 바닥에는 나무 판자가 깔려 있었는데 서윤은 손으로 이곳저곳을 두드려보며 빈 곳을 찾았어요. 똑똑. 구석 한쪽에서 빈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 응. 민준이 작은 드라이버를 가져와 손을 떨며 나무 판자를 조심스럽게 드러냈는데 드라이버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2번이나 다시 집어야 했어요. 판자가 들어 올려지자 그 아래에 작은 공간이 나타났고 낡은 비닐 봉지에 쌓인 USB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손을 뻗어 그걸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5년 전에 녹음한 거야. 스티브가 나를 협박하던 날. 혹시 몰라서 남겨뒀어.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서윤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컴퓨터 있어? 우진이 집에 낡은 노트북 있어. 둘은 급하게 옆집으로 갔어요. 민준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있는 낡은 노트북을 켰는데 부팅하는데 한참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서윤은 가슴이 터질 것처럼 조마조마했습니다. 서윤은 USB를 꽂았어요. 파일이 하나 뜰 때까지 둘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는데 그 몇 초가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깍. 파일이 열렸어요. 오디오 파일이었습니다. 서윤은 손을 떨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지직. 잡음이 들리더니 곧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민준, 선택해. 내가 영원히 사라지거나 내 아내가 감옥 가거나 너 같은 놈은 내비두면 기어올라 결국 잡아먹을 궁리를 하는 놈이지. 스티브 유의 목소리였는데 그 차갑고 냉정한 음성이 노트북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서윤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서윤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민준의 목소리도 들렸는데 5년 전 그의 목소리는 지금보다 훨씬 밝았고 절박했습니다. 모르든 말든 상관없어. 증거는 완벽해. 3억 원이 내 아내 계좌로 들어갔어. 서명도 있고 거래 내역도 다 있어. 경찰이 보면 100% 유죄야.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회사 비리도 알게 됐잖아. 제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죽은 척하고 사라져. 그럼 내 아내는 안전해. 안 그러면 뭐 알지? 대화가 끝났습니다. 서윤은 손을 떨며 재생을 멈췄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증거야. 이걸로 경찰에 가면 돼.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희망에 차 있었고 민준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싸울 수 있어. 드디어. 그날 저녁 서윤과 민준은 경찰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USB를 꽉 쥔 채 서윤은 가슴이 뛰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가슴속에서 따뜻하게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 제일 먼저 가자. 우진이 학교 보내고. 민준이 말했을 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끝낼 수 있어.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밤 9시쯤
우진이 집에서 돌아왔을 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민준이 우진을 붙잡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아저씨, 무서운 아저씨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서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했어? 이민준 아저씨한테 전해달래요. 허튼 짓 하지 말라고. 안 그러면 우진이를 다치게 하겠대요. 우진이 울먹이며 말했을 때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경찰에 가야 해. 지금 당장. 서윤이 민준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우진이가 위험해. 하지만 서윤아, 우진이한텐 나밖에 없어. 내가 지켜야 해.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민준의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진은 서윤의 품에 안겨 겨우 잠이 들었고 민준은 작업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우진이한테 뭘 할지 몰라. 그래도 그때였습니다. 쾅! 작업실 창문이 돌로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서윤과 민준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어요. 이민준. 밖에서 스티브 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숨겨놓은 거 다 내놔. 지금 당장. 민준은 벌떡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우진이한테 손대지 마. 닥쳐. 스티브 유가 소리쳤을 때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그걸 눈치챘는지 갑자기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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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문이 흔들렸고 이내 문틀이 부러지면서 문이 안쪽으로 벌어졌습니다. 스티브 유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광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USB를 가지고 있네? 스티브 유가 서윤에게 다가갔을 때 민준은 서윤을 뒤로 감췄어요. 안 비키면 죽는다? 스티브 유가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민준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둘이 몸싸움을 벌였어요.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으로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요? 사람이 집에 침입했어요. 작업실 안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스티브 유가 민준을 밀쳤고 민준은 작업대에 부딪히며 나무 인형들이 바닥에 우르르 떨어졌어요. USB 내놔. 스티브가 다시 달려들었을 때 민준은 몸을 피하려다 왼쪽 다리에 힘을 주게 됐고 순간 무릎이 꺾이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민준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다리를 붙잡으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민준아. 서윤이 달려가 민준을 감싸 안았을 때 스티브 유는 작업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선반을 뒤집고 서랍을 열고 나무 판자까지 들춰냈습니다. 어디 있어? USB 어디 있냐고. 서윤은 주머니 속 USB를 꽉 쥐었어요. 절대 안 줘. 절대.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용. 경찰이 온 거였어요. 스티브 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빌어먹을. 그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노려보고는 창문으로 뛰어나가 도망쳤어요. 경찰관 3명이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십니까? 네. 저 사람이 우릴 공격했어요.
서윤이 다급하게 말했을 때 민주는 다리를 붙잡은 채 신음하고 있었어요. 다리가 119 불러주세요. 제발. 서윤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민주는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다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급하게 지혈을 하며 서윤에게 물었어요. 보호자시죠? 환자분 언제 다리 수술하셨어요? 5년 전이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고 민준의 손을 꽉 쥔 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래됐네요. 빨리 가야겠습니다. 민주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서윤은 구급차에 함께 타며 민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민주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초점을 잃은 채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고 서윤은 민준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은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어요. 의사 2명이 달려와 민준의 다리를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이쪽으로 오시죠. 서윤은 의사를 따라 복도로 나갔어요.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오래된 수술 부위가 완전히 터졌고 인대까지 파열됐어요.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서윤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원래 다리 상태가 좋지 않았던 데다 이번에 다시 손상을 입어서 수술 후에도 평생 절뚝거리며 걷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생요? 네. 그리고 통증도 계속될 겁니다.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서윤은 벽에 기대며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준이가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지금 수술 동의서 작성하셔야 하는데 환자분 신원 확인이 안 되네요.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던데. 혹시? 의사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보험은요? 없어요. 제가 전액 낼게요. 서윤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 개인 카드들이 줄지어 꽂혀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카드도 민준의 다리를 고쳐줄 수는 없다는 게 너무 비참했어요. 수술비는 문제 없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동의서 작성하시고 수납하시면 바로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넸고 서윤은 손을 떨며 서명했어요.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수납 창구에서 800만 원을 결제 후 카드를 받는 손이 계속 떨렸어요. 어떤 돈으로도 민준의 다리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술 중. 서윤은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5년 전에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서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눈은 충혈되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서윤은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출혈도 멈췄고 인대도 봉합했어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는 희망에 차 있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평생 다리를 절며 걸으셔야 할 겁니다. 재활을 열심히 하시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회복은 어려워요. 서윤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살았죠? 네. 그건 다행입니다. 의사가 가고 민준이 병실로 옮겨졌어요. 서윤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왼쪽 다리는 깁스로 꽁꽁 감겨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민준의 손등에 떨어졌어요.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다치게 해서.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둠뿐이었어요. 민주는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하고 신호는 여전히 죽은 사람으로 남아있고 스티브 유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USB 하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그것만으로 과연 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을까요? 서윤은 민준의 손을 꽉 쥐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을게. 절대 포기 안 해. 새벽 5시쯤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에 서윤은 잠에서 깨어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아. 민준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다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여기가 병원? 응. 수술했어. 이제 괜찮아. 서윤이 민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을 때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봤어요. 서윤의 눈은 충혈되어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안 잤어? 괜찮아. 나는 괜찮아. 서윤이 억지로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어요. 민주는 천천히 다리 쪽을 내려다봤습니다. 깁스로 꽁꽁 감긴 다리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다리, 많이 다쳤지?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어요. 말해줘. 얼마나 심각해?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평생 절뚝거리며 걸을 수도 있대.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고 민준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렇구나. 미안해. 내가 더 빨리 경찰을 불렀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민준이 서윤의 손을 꽉 쥐었을 때 서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5년 전에 더 잘 지켜줬어야 했어. 내가 혼자 떠나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서윤아, 넌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됐고 5년 동안 혼자 숨어 살았고 이제는 다리까지. 다 내 잘못이야. 서윤의 목소리는 울먹였고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민주는 서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선택한 거야. 널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후회 안 해. 내가 무사하다면 내 다리쯤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아침 햇살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고 먼지들이 빗속에서 천천히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응. 이제 그만 숨자. 경찰에 가서 USB 제출하고 스티브를 고발하고 내 신원도 되찾자.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도망치고 싶어? 우진이는? 우진이도 함께 가야지. 그 아이도 증인이니까.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우진아, 나 아줌마야. 아저씨 괜찮아. 수술 잘 끝났어. 정말요? 다행이다. 우진의 목소리에서 안도가 묻어났어요. 우진아, 오늘 학교 끝나고 병원으로 올 수 있어? 아줌마가 데리러 갈게.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서윤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준비됐어? 응. 이제 끝내자. 민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서윤은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오후 4시 우진이 병실로 왔습니다. 아저씨. 우진은 민준의 침대로 달려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민준이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을 때 우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서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제 경찰서 가자. 셋이 함께.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직 일어나면 안 돼. 내가 휠체어 빌려올게. 서윤이 밖으로 나가 간호사에게 휠체어를 빌렸고 민준을 조심스럽게 앉혔어요. 세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저녁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쪼이고 있었는데 서윤은 그 햇살을 보며 마음 한쪽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민준의 휠체어를 밀며 민원실로 들어갔고 우진은 그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따라왔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협박, 증거 조작, 그리고 폭행입니다. 서윤이 USB를 책상 위에 놓았을 때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5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가 민준을 협박했던 일, 거짓 증거를 조작해 서윤을 횡령범으로 몰아갔던 일, 민준이 죽은 척하고 숨어 살았던 5년, 그리고 어젯밤 작업실에 침입해 폭행을 저지른 일까지. 경찰관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USB에는 뭐가 들어있죠? 스티브 유가 민준 씨를 협박하던 녹음 파일입니다. 5년 전 거예요. 경찰관은 USB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고 스티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민준, 선택해. 내가 사라지거나 내 아내가 감옥 가거나. 녹음이 끝나자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분명한 협박이네요. 그리고 증거 조작까지. 네. 그리고 어젯밤에는 집에 침입해서 남편을 폭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쳤어요. 서윤이 민준의 다리를 가리켰을 때 경찰관은 휠체어에 앉은 민준을 봤어요. 병원 진단서 있으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서윤이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내 건넸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진술서를 작성하시고 스티브 유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이틀,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체포할 수 있을 겁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낼 수 있어.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윤과 민준, 그리고 우진까지 각자의 진술을 남겼고 경찰관은 그걸 바탕으로 사건을 정리했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경찰관이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민준 씨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던데 사망 신고가 돼 있더라고요. 네. 5년 전에 스티브 유가 브로커를 시켜 저를 죽도록 처리했습니다. 그럼 신원 회복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1달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신원 회복 신청하시면 돼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서윤은 민준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걸었고 우진은 그 옆에서 나란히 걸었어요. 아줌마, 이제 무서운 아저씨 잡히는 거죠? 응, 이제 곧 잡힐 거야. 서윤이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을 때 우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아저씨도 떳떳하게 살 수 있겠네요. 민주는 우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 우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못 만났을 거야. 아니에요. 전 아저씨랑 아줌마가 좋아요. 가족 같아요. 우진의 말에 서윤과 민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족. 5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이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서윤이 운전을 하고 민주는 조수석에, 우진은 뒷좌석에 앉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민준아. 응. 우리 집 가자. 이제 월곡동 작업실은 위험해. 하지만 괜찮아. 넓은 방 많아. 우진이도 함께 있으면 좋겠어. 서윤이 백미러로 우진을 보며 말했을 때 우진은 눈이 커졌어요. 저도요? 응. 우리 셋이 함께 살자. 스티브 잡힐 때까지는. 우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서초동 펜트하우스로 향했어요. 민주는 창밖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구나. 사흘 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서윤 씨, 스티브를 체포했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받으며 무릎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정말요? 네. 회사에서 체포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인데 강서윤 씨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서윤은 민준과 우진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잡혔어. 스티브 잡혔대. 민준은 휠체어에 앉은 채 천천히 눈을 감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세 사람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자 스티브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어요. 서윤을 보자 스티브는 이를 갈았습니다. 강서윤, 내가 스티브 씨. 형사가 스티브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강서윤 씨 앞에서 5년 전 일에 대해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스티브는 입을 다물었어요. 진술 거부하시는 겁니까? 변호사 오기 전까지는 말 안 합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며 서윤을 봤어요. 일단 강서윤 씨 진술부터 받겠습니다. 서윤은 5년 전 일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회사에서 3억 원이 사라진 일, 스티브가 자신을 의심했던 일, 그리고 민준이 실종된 일까지. 당시에는 횡령범으로 지목받을 뻔했지만 남편이 사라진 뒤 사건이 흐지부지 됐죠. 저는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스티브 씨가 거짓 증거를 만들어 남편을 협박했던 거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USB에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브로커를 찾으면 스티브 유와 이어져 있을 겁니다. 형사는 USB를 다시 재생했어요. 스티브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민준, 선택해. 내가 사라지거나 내 아내가 감옥 가거나. 녹음이 끝나자 스티브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스티브 씨, 이게 당신 목소리 맞습니까? 스티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 99% 일치합니다. 그리고 회사 서버를 조사한 결과 5년 전 강서윤 씨 계좌로 돈이 입금된 기록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P 주소 추적 결과 스티브 씨 기업 컴퓨터에서 접속한 기록이 있더군요.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을 때 스티브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할 말 있습니까? 스티브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누구한테요? 강서윤 씨한테, 그리고 이민준 씨한테. 스티브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회사 돈을 제가 횡령했습니다. 20억 원. 당시 급해서 그걸 이민준 씨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형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이민준 씨를 협박했습니다. 강서윤 씨를 횡령범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보내겠다고. 그랬더니 이민준 씨가 대신 사라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티브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숨어 살게 만들었군요. 그리고 이번에는 폭행까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스티브가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을 때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용서 안 해요. 절대로.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조사실을 나와 복도로 나왔을 때 민준과 우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자백했어. 다 인정했어. 서윤이 말했을 때 민준은 천천히 눈을 감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형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이민준 씨 신원 회복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서윤 씨 회사 쪽에도 연락해서 5년 전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였을 때 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평범하게 사세요. 세 사람은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쪼이고 있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우진이 민준의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정말 괜찮아지는 거죠? 응, 이제 괜찮아. 민준이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을 때 서윤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삶은 지금부터야. 1년 후, 가을 햇살이 작업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작업대 앞에 앉아 나무를 깎고 있었는데 왼쪽 다리에는 지팡이가 세워져 있었고 조금 절뚝거리긴 했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아빠, 이거 봐. 우진이 달려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학교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우와, 잘 그렸네. 우진이 진짜 잘 그린다. 선생님이 상 준대요. 우리 가족 그림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우진이 환하게 웃었을 때 민주는 우진을 껴안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우진은 작년에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아 민준과 서윤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호적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었고
학교에서도 당당하게 이우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엄마는 회사, 오늘 중요한 회의 있대. 민준이 말했을 때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숙제할게요. 그래. 아빠는 인형 마무리하고 있을게. 민주는 다시 나무를 깎기 시작했어요. 손끝에서 나무 인형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5시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고 우진이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우진아, 학교 잘 다녀왔어? 서윤이 우진을 안아올리며 뺨에 뽀뽀를 해줬을 때 우진은 깔깔 웃었어요. 엄마, 나 오늘 상 받았어. 진짜? 우리 아들 최고다. 서윤은 우진을 내려놓고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나무 인형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응. 우리 가족. 민준이 미소 지으며 인형을 서윤에게 건넸을 때 서윤은 인형을 받아들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예쁘다. 정말 예쁘다. 작은 나무 인형 3개가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왼쪽은 여자, 오른쪽은 지팡이를 짚은 남자, 가운데는 작은 아이. 우리야. 민준이 말했을 때 서윤은 민준을 껴안았어요. 고마워. 돌아와줘서. 나도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세 사람이 함께 준비했어요. 서윤이 고기를 굽고 민준이 샐러드를 만들고 우진이 밥을 퍼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 우진이 물었어요. 아빠, 다리 많이 아파요? 아니, 이제 괜찮아. 많이 나았어. 민준이 웃으며 말했지만 서윤은 민준이 가끔 다리를 주물러주는 걸 보며 아직도 통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은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아, 다음 주말에 놀이공원 갈까? 서윤이 말했을 때 우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응. 아빠도 같이 가고. 와, 좋아요. 우진이 환호성을 지르며 양팔을 들어 올렸을 때 민준과 서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어요. 우진은 서윤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민준은 서윤의 어깨에 기댄 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응?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민준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서윤은 민준의 손을 꽉 쥐었어요. 나도 정말 행복해.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낙엽들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함께였어요. 민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실로 갔습니다. 서윤이 따라가자 민준은 선반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뭔데? 서윤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나무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친 모습이었어요. 5년 전에 만들었어. 내 생일 선물로 주려고.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고 서윤은 인형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 못 줬지. 미안해. 바보. 이제라도 받았으니 괜찮아. 서윤이 인형을 꽉 쥐며 민준을 안았을 때 민준도 서윤을 꽉 껴안았습니다. 사랑해, 서윤아. 나도 사랑해, 민준아.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작업실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5년의 시간,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작은 새 인형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새처럼 우리도 다시 날아오를 수 있었어. 민주는 서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야. 평생. 우진은 거실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처럼